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3 공공경제론 제5장의 두 번째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이번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볼 것은 중앙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지방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입니다. 중앙정부라 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의미하죠. 헌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영토, 제주도부터 휴전선까지, 서쪽은 백령도, 동쪽은 독도까지 국민, 영토, 주권을 가진 그런 우리 대통령이 있고 그 밑에 70만 명의 중앙 공무원, 국가 공무원이 있는 그 조직을 중앙정부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한남대학교가 위치한 대전시, 또 대덕구, 이와 같이 한 국가 아래에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정부는 지방정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앙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아, 학문적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법적으로는 중앙정부는 국가 또는 중앙행정기관 이렇게 부르고요.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공무원,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방공무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2학기 때는 지방자치론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공부하는데, 이 모든 거는 이제 헌법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헌법에 의해서 국가와 지방자치,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도록 헌법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1992년에 지방자치를 다시 부활했습니다. 물론 개헌헌, 맨 처음에 최초 헌법에서는 지방자치를 했었어요. 근데 박정희 정권 들어서면서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92년부터 지방자치를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 해가지고 상권 분립을 주장하죠. 그중에서 이제 이 상권을 모두 합친 거는 광의의 정부, 그다음에 행정부만 대통령과 중앙 부처, 중앙행정기관만을 포함하는 것은 협의의 정부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행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입법부는 당연히 국회죠. 입법부에 우리나라 300명의 299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우리는 따로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대통령제 국가에서만 거의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우리는 대법원과 함께 헌법에 관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게 돼 있고 하죠. 그래서 그런 큰 그림하고 좁은 그림으로 협의에 중앙정부는 대통령과 행정 각부로 이렇게 돼 있죠. 이 행정부는 국무총리가 전체 장관들을 통괄하게 돼 있고,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 대부분 장관입니다. 장관들은 국무위원이라고 하고, 행정각부의 장관, 그리고 감사원, 국정원 이런 데가 행정부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사항들을 정한 법이 있어요. 모든 행정은 법을 기초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 조직법이라는 게 있고, 이 밖에 감사원 같은 경우는 감사원법, 개별법에 의해서 또 정부 조직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법으로 정부 조직법이 있고 개별법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가는데, 여전히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변함없이 행정각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여소야대라고 불러요. 여당, 즉 대통령이 속한 여당은 지금 110명밖에 안 돼요. 반면에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70석,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은 작고 야당이 큰 여소야대의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대통령이 원하는 법을,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법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집행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 총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길 바라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건 국민의 선택이니까. 그래서 요지는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중앙행정기관이 똑같다 이거예요. 보통은 정부가 바뀌면 인수위에서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 가지고 이렇게 국회에 이렇게 정부 조직을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국회가 야당, 즉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때하고 똑같은 정부 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8부, 5처, 17청, 2원, 사실, 6위원회 이 형태를 가지고 있고 위원회 이런 것들은 조금씩 바꿔가고 있지만 정부 조직법에 있는 내용들은 바꾸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8개 중앙부처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18개 중앙부처의 장관이 있는 거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그 다음에 뭐 보건복지부 뭐 이런 것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처를 통괄하는 역할은 Prime Minister라고 해서 국무총리가 있죠.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대통령 다음으로 부의장이며 중앙행정기관을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고요. 기획재정부는 돈에 대한 거, 우리가 이제 경제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부처가 기획재정부고 예산, 조세, 그리고 공공기관 관리도 기획재정부가 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는 교육, 사회 쪽에 전체 부총리를 하게 돼 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교육, 사회, 문화정책 총괄하는 부총리고 그 인적자원 개발정책, 학교교육 이런 거 다릅니다. 그리고 과학, 기술, 정보통신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교부가 있고 통일부가 있고 법무부가 있고 국방부가 있고 행정안전부가 있고 우리 행정학과 입장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정부 조직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하고 재무행정 쪽은 기획재정부 이런 쪽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 개편이 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성가족부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웃기죠? 여성가족부 장관이 청문회 가서 한 말이 제 임무, 제 미션은 여성가족부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장관이 돼가지고 자기 부처를 없애러 왔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는 거는 대통령 공약에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이거를 뭐 어디에 보건복지부에 통합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부처로 만들든지 이런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조직법 이외에 개별법, 즉 기타 법률에 근거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처들이 있고 위원회가 있고 중앙행정기관이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감사원은 미국 같으면은 이런 행정부에 붙어 있지 않고 국회에 붙어 있어요. 국회에서 행정부를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대통령 밑에 있다. 돈의 문제로 갑니다. 중앙정부가 1년에 올해 같으면 650조 원 정도를 쓰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며 어디로 나가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3월 달 내에 한번 이제 오늘이 3월 말인데 정리해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쓸 때는
워낙 650조가 크기 때문에 돈 주머니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돈 주머니를 우리는 회계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펀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 회계가 있고 특별 회계가 있는데 우리 집에 엄마가 살림한다고 그래보세요. 아버지가 월급으로 벌어 들여온 돈, 그 돈 가지고 매일매일 식사 준비하고 월세도 내고 뭐 이런 것도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사용하는 비용이 일반 회계예요. 반면에 우리 지금 자동차를 새로 사려고 뒷주머니에다가 따로 우리는 이제 그걸 통장이라고 그러죠. 통장을 따로 개설해 가지고 꼬박꼬박 싸가고 있어요. 2년 뒤에 우리 새 차 사려고. 그런 것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돈을 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특별 회계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통장이 하나 있는 사람들은 한 통장에서 다 해결을 하지만 내가 이거는 따로 별도로 좀 해서 이번 겨울에 해외여행을 갈 거야. 이렇게 되면은 특별 회계를 따로 만드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기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기금은 특별 회계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어?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요거는 특별회계보다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 장관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60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정부의 수입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기본적으로는 세금으로부터 나오죠. 세금에 대한 거 하나 쭉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이외의 수입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립공원 들어갈 때 입장료 내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금이 아니에요. 사용료예요.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 대가도 없이 강제로 내야 되는 걸 세금이라고 하고 대가를 지불받고 이런 것들은 수수료, 사용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들은 합쳐서 세금 이외의 수입이라고 해서 세외 수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022년 중앙정부의 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총 수입은 약 500조 원, 총 지출도 550조 원 이렇게 된 걸로 나오죠. 이 안에 예산과 기금, 또 예산 안에는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대충 여러분들이 금액, 총액 정도 총 지출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 600조 원을 지출하는구나. 추경까지. 추가경 정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후에 큰 불이 났거나 태풍이 왔거나 그럴 때 좀 더 추가로 편성하는 거 말이에요. 624조 원 정도를 이렇게 했구나. 수입이 550조 원인데 지출은 624조 원이었어요. 빵꾸가 났겠죠. 이만큼 뭐예요? 적자가 나서 적자 재정. 적자가 나면 빚을 내야 돼. 전부 다. 빚을 낸 건 나중에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적자 재정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조세. 조세란 무엇인가? 세금이죠. 세금. tax. 어? 국세청이 걷어가는 세금. 강제력에 의해서. 세금은 어디에 부과하는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월급 받을 때 근로소득세. 소비가 있는 곳에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 모든 물건의 10%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소비할 때 내는 것이죠. 그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아파트, 땅이라든가 이런 소득, 소비,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25개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직접세와 간접세는 어떻게 다른가? 직접세는 저 소득과세와 같이 내 이름으로 세금이 들어가요. 반면에 간접세는 여러분들이 짜장면 먹고 책 사고 이럴 때 세금을 내는데 세금 내는 줄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내 이름으로 세금이 들어가지 않고 돈은 내 돈인데 책방 주인이 부가가치세를 내요. 이렇게 내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거는 간접세. 그래서 납세자와 당세자가 같느냐 다르냐에 따라서 직접세, 간접세. 그다음에 지하경제라고 하는 거는 underground economy 그러는데 이거 세금을 안 내고 탈세. 그죠? 우리 월급쟁이들은 탈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받기도 전에 떼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자영업자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벌이를 신고하고 그 자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좀 현금으로 거래하면 이런 매출액을 줄일 수 있어요.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하 경제라고 해요. 물론 깡패들이 조직들이 마약을 거래하는 거나 이렇게 또
외국 돈을 몰래 들여오는 이런 것들 다 세금, 그런 국가의 법 어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다. 지하경제라고. 아까 세액 수입은 말씀드렸고, 기금 수입은 대표적인 게 담배 피울 때 국민 건강 증진 기금이 나가요. 담배 한 갑에 4,000원짜리를 핀다 그러면은 그중에 실제 원가는 900원밖에 안 해요. 한 3,000원이 세금과 부담금인데, 그래서 담배 한 갑 팔리면 정부가 세금이든 담배 소비세가 있으니까 정부가 세금이든 부담금이든 거의 3,000원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모든 물건 1년에 1,0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그중에 물건 사는데 그러면 100만 원 세금을 낸 거예요. 저 같으면은 1년에 약 3천만 원의 세금을 내요. 연봉이 한 1억 가까이 되니까 그중에 30%를 세금으로 낸다. 나중에 세금은 따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수입, 총 지출을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되네요. 총 지출 624조, 총 수입 553조. 이 사이에 빵꾸 나는 거는 부채, 재정 적자라고 하고 빚을 냈다는 소리다.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디에다 돈을 쓰는가? 12개 분야별 자원 배분. 이거는 이제 기능별 예산이라고 하는데 제일 돈 많이 쓰는 곳은 역시 어디예요? 보건복지예요. 보건복지 고용에 1년에 200조 원 쓰고요. 교육에 80조 원, 환경에는 10조 원, R&D에 30조 원 쓰죠. R&D에 30조 원, SOC에 또 30조 원. 그런 식으로 돈을 다 써가지고 630조를 쓴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부를 개괄하는 시간이니까 자세히는 들어가지 않아요. 지방정부는 대전 광역시, 대덕구와 같이 우리나라는 2계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가. 지방자치가. 만약에 읍면동까지 지방자치를 한다 이야기는 주민들이 그 시장과 구청장, 면장을 뽑는 걸 말해요. 우리는 면장을 뽑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전시장하고 대덕구청장까지만 뽑으니까 2계층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념상으로 지방정부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먼저 있어야 돼요. 국가로부터 자치권 스스로 우리 대표는 우리가 뽑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대전시장을 대통령이 임명했어요. 이거는 자치가 아니고 타치고, 그죠? 자치권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대전 시민이 직접 대전시장을 뽑으니까 이걸 자치라고 합니다. 일정한 지역의 지방사무를, 일정한 지역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행정구역이라고 그래요. 대전시의 행정구역 안에서 지방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이 자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권한이에요. 영어로 autonomy, self-governance. 여러분들도 하루 24시간을 스스로 통치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걸 만약에 군대 가면 자기 자치가 아니고 군대 가면 타치가 되죠.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도 대의민주주의를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민들이 다 주인이니까 모든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대표를 임명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법부는 지방에는 없고요. 입법부하고 행정부만 가지게 되는데 입법부는 지방의회, 지방의원 선거를 해요. 그 다음에 행정부는 단체장을 4년마다 투표를 통해서 뽑죠. 사법부는 중앙정부에만 있고 지방정부는 없습니다. 일정한 지역이라 하면 Administrative District 해가지고 행정구역을 말해요.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 229개가 있어가지고 두 개 합치면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일은 국가사무는 못해요. 국가사무, 즉 국방, 외교, 전 국토에 적용되는 이런 것들은 못하고 자기 행정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일, 그 일만 하는 것을 지방사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왜 지방자치가 필요한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천부 인권이라고 하죠.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유권을 실현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자기 책임의 원리를 적용해야 돼요.
이 민간 부분에서는 시장에서는 이걸 사적 자치의 원리라고 해요. 이게 민법의 가장 기본 원칙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충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하위 정보 우선의 법칙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게. 엄마 아빠는 관여하지 마. 이렇게 내가 못하는 거 있으면 보충적으로 엄마 아빠가 도와줘. 이렇게 하는 거죠. 대전시가 이 행정구역 안에서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까 못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거는 국가가 해주세요. 국가는 보충적으로 관여해 주세요. subsidiarity라고 하죠.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라고 해서 이거는 보충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위정부라고 하는 지방정부 우선의 법칙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그래서 이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나뉘는데 나중에 2학기 때 자세히 배우겠지만 단체자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보내주는 거예요. 지방 분권의 개념이죠. 반면에 주민자치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 뭐야? 국가는 필요도 없어. 우리 스스로 하다가 필요하면 국가도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맨 밑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주민자치, 그래서 주민 참여를 강조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두 개를 같이 가고 있어요. 국가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방의 자치권으로 내려주는 이런 단체자치의 움직임도 있고 맨 밑바닥 풀뿌리 민주주의, 즉 grassroot democracy라고 하는데 시민운동가들이 밑에서부터 주민자치를 실현해가는 그런 운동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동체주의자로서 철저하게 저는 주민자치를 강조합니다. 국방 외교 이런 거 빼고는 진짜 지방에서 다 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장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저는 스마트폰에 앱을 다 깔고 중요한 결정은 다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로 가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발적 결사를 강조하는 저는 공동체주의자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계층의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 17개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226개 그러니까 합치면은 243개의 자치단체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덕구 그러면은 대덕구청장 우리가 뽑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치구라고 불러요. 반면에 천안시에 가면은 서북구하고 동남구가 있는데 그 구청장이 이쪽 구가 있으니까 그거는 시민들이 직접 뽑지 않고 천안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행정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시에도 자치시가 있고 행정시가 있는데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시, 서귀포시 두 개가 있지만 요거는 시장을 주민들이 뽑지 않아요. 제주도지사가 임명을 해요. 이렇게 이 위에서 임명하는 거는 행정시, 행정구라고 하고 실제 주민들이 투표로 시장이나 구청장을 뽑으면 자치구, 자치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론적 측면에서 지방정부는 어떤 일을 하는가 이런 거 보면 자치사무, 기관이임사무, 단체위임사무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 기관이임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는 구분이 조금 좀 헷갈리기도 한데 그건 위임사무, 자치사무는 완전히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하면은 내 마음대로 내 방에서 하는 게 이게 자치사무고 근데 이 함께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안에서 엄마 아빠가 시킨 일인데 엄마 아빠가 시킨 일인데 내가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위임사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가 있다. 이걸 좀 더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지자체가 하는 일들은 여기 대전광역시가 하는 일, 대덕구청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행정구역에 사는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거예요. 복리, 즉 공익을 증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 쪽의 업무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농림, 상공업, 진흥 업무, 뭐 시장 돌보고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 개발과 주민의 생활 환경, 시설 설치하고 도로 관리하고 도로도 국도가 있지만 지방도가 있어요. 지방도는 지방에서 제가 하천도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어요. 지방하천 그 밑에는 소하천이 있는데 이거는 또
지방이 관리하고. 유초등학교 이거는 이제 우리 교육자치라고 또 따로 있죠. 교육감을 따로 뽑습니다. 대전시 교육감을. 교육감이 우리나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관할하죠. 이것도 교육자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 민방위 이런 것도. 다만 지방정부는 절대 못하는 거 국방, 외교, 사법, 국세, 물가 이런 전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되는 일들은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돈이 있어야 운영을 하죠. 대전시 같으면 1년에 7조 원을 씁니다. 그 7조 원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에 쓰는가 하면 돈을 벌 때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는 거는 국세라고 하고 지방이 걷어가는 거는 지방세. 지방세 중에 제일 큰 거는 취득세예요. 부동산 매매할 때 새로 부동산을 산 사람이 세금을 내게 돼 있거든요. 자동차를 사더라도 자동차 취득세를 내는데 여기 지방세로 돼 있어요. 취득세 제일 많은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국세 14개, 지방세 11개 그래가지고 지방세 11개를 통해서 좀 돈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방교부세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교부해주는, 내려주는 돈을 지방교부세라고 그래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세로 거친 것 중에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돈들을 내려주게 돼 있어요. 그 위에 지방세는 어디다 부과하는가? 지방세는 국세는 어디다 부과하고 지방세는 어디다? 지방세는 주로 재산에 부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의 대부분은 재산세로 돼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 국고보조금 이건 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순응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내려보내주는 돈이고 국고보조금은 꼬리표, 이어마크라고 해서 꼬리가 달려서 이 돈은 여기 다리 만드는 데 써. 그럼 다리 만드는 데 써. 문화회관 하는 데 써. 그럼 문화회관 하는 데만 딴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방교부세는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집에서 아버지가 돈을 주실 때 이거는 책 사는 데 써라. 그러면 꼬리표가 달려있는 국고보조금이고요. 그냥 이번 달 용돈으로 써라. 이렇게 내려주면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한 달 살림하는데 내가 번 돈하고 아빠가 준 돈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번 돈은 자체 재원이라고 하고 아버지가 준 돈은 의존 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존 재원이 많으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독립하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까지 길러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앞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받더라도 내가 빚으로 나중에 갚을게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진정한 자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체 재원이 많을수록 더 자치에 합당한 거죠. 그러나 저 시골 지역 가면은 우리나라 이제 군 단위들은 소멸할 지역이 90개가 넘어요. 아까 243개 중에. 그런 지역 입장에는 돈이 없으니까 결국은 중앙정부가 좀 돈을 줘야 자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실이 그렇죠. 그럼 지방정부는 어디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복지, 사회복지 쪽에 제일 많은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비중은 또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는 세금 걷어가는 거는 국세가 80%, 지방세가 20%예요. 근데 실제 돈을 쓰는 거는 지방이 좀 더 많이 써요. 5.5 대 4.5 정도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중앙정부가 국세로 거둔 돈을 아까 이야기한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에 내려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거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앞으로 행정학과 졸업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교육 부분은 지방교육재정, 아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관할하는 교육감을 따로 뽑는다고 그러죠. 우리 대전시 같으면은 대전시 교육감이 1년에 2조 원을 써요. 2조 원을 쓰는데 이런 것은 지방교육재정이라고 합니다. 대전시 1년 세입 대출은 약 7조 원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재정의 구조를 살펴보면 여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되어 있고 교육재정이 따로 되어 있다. 그림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 21년 기준으로 볼 때 지방세 수입은 약 93조 원, 세외 수입이 24조 원 이렇게 해서 117조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자체 수입이. 그 다음에 이전 수입으로 지방교부세가 50조 원, 국가보조금이 70조 원. 그래서 이거랑 자체 수입과 이전 수입이 거의 비슷한 1년에 지방에서는 263조를 쓰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다 쓰느냐? 제일 많이 쓰는 건 사회복지 쪽에 1년에 80조 원을 쓰더라. 그리고 SOC 쪽도 쓰고, 여기 인력 운영비, 그 다음에 환경, 이런 쪽에 돈을 쓰더라. 근데 요 분야별 비중을 보시면 어느 쪽에 돈을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전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1년, 있고 2022년 예산이 나옵니다. 전체 시 본청, 대전시 본청의 예산은 약 6조 4천억 원 정도 되는구나. 일반회계에 5조 4천억 원, 특별회계 1조 원. 여기 이제 교육재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육감이 쓰는 돈 또 2조 원이 있고 대체적으로 한 6조 원에서 7조 원 정도를 대전시장이 매년 쓰게 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오늘 5장 전체 중앙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방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 영어 한 문장 보고 가면 The condition of a man 인류의 컨디션 살아가는 조건은 is a condition of war 전쟁의 상황이라 of everyone against everyone 누구의 말이에요?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리바이던은 성경에 나오는 공룡일 수도 있고 악어일 수도 있어요. 아주 힘이 센 동물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우리는 그냥 놔두면 만인 대 만인의 투장, 즉 동물의 왕국처럼 지지고 볶고 싸우는 갈등이 만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를 만들어서 정부에 강제력을 주고 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상황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으로 바꿔주어야 한다. 그래서 강력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토마스 홉스예요. 물론 그 정부는 사회 계약을 통해서 국민들이 스스로 자신이 가진 권한을 국가에 위임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개혁의 이야기를 삼고 있는 것이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던이라는 글에 나오는 이야기다. 그래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나중에라도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장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나머지 내용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질의응답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